소피의 오디오북 웰싱킹 제1부 인생의 밑바닥에서 싹튼 부의 씨앗. 그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성실업, 나의 첫 직장. 그곳은 16이었던 나의 일터였고 집이었다. 정북 정읍에서 버스를 타고 저녁 무렵 서울 답심리에 도착했다. 난생 처음 버스를 탄 나는 차 멀미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렸다. 내일부터 공순이로 불리게 될 이 소녀들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고 낯선 건물로 발길을 옮겼다. 한층 전체가 기숙사였던 건물에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16개의 방이 있었다. 각자 거처의 방을 찾아 이리저리 살피던 소녀들의 눈길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방에 들어서자 3층 철제 침상이 끝도 없이 놓여 있었다. 말이 좋아 침상이지. 판자 패널로 짜놓아 등을 대고 누우면 딱딱한 바닥에 누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침상은 너비가 1.1m, 길이가 1.8m쯤 되었다. 각 층의 높이가 80cm 밖에 되지 않아 침상에 앉아 있으면 천장에 머리가 닿을락 말락했다. 딱 그만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이었다. 한 방에 3층짜리 철제 침상이 12개씩 있었다. 이 캡슐처럼 생긴 작은 방에 36명의 소녀들이 모두 들어오자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졌다. 좋으나 싫으나 어린 여공들은 닭장에 갇힌 듯 살아가야 했다. 정말 낯선 풍경이었다. 나는 옷 보따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당연히 기본적인 생필품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불은 물론 수건과 대야, 비누, 치약, 칫솔 같은 세면도구도 각자 준비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불이었다. 방 전체에 난방이 되긴 했지만 겨울로 넘어가는 12월의 싸늘한 냉기를 이불 없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 배교도 없어 옷 몇 개를 겹쳐 겨우 머리를 뉘었다. 홀로 고향을 떠나온 첫날 밤, 이곳이 낯설고 무서워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울었다. 엄마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울음을 그치곤 했다. 엄마 없는 밤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니.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피곤해 지쳤는지 여기저기서 이 가는 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 깊을수록 한기가 몸에 사무쳤다. 갓난아이처럼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긴긴 밤을 보내는 동안 어린 마음에 이러려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치솟았다.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았다. 다음날 급한 대로 치약과 칫솔, 비누를 샀다. 내 수중엔 7,000원뿐이라 이불과 베개는커녕 세숫대야를 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첫 월급을 받기 며칠 전 누가 공장으로 나를 찾아왔다. 언니야 오빠였다. 나보다 더 어릴 때 서울로 와 고생했을 언니 오빠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다. 언니와 오빠는 내가 답심리 장미극장 근처 와이셔츠 공장에 있다는 말만 듣고 쉬는 날마다 나를 찾는다고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다고 했다. 이제야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나도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언니와 오빠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엉엉 울고 말았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몇 마디 말밖에 안 하는 무뚝뚝한 오빠도 그 큰 눈이 빨개지며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다.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그제야 알았다. 그날 나는 정말 행복했고 고맙고 기뻤다. 그 당시에는 나보다 먼저 독립한 언니, 오빠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다. 처음 공장에 갔을 때 나는 주눅이 들다 못해 아주 오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서울에 오기 전까지 시골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서울에서는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을 진짜 믿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한 채로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다녔다. 아무것도 뺏기지 않겠다는 집념. 무엇보다 소중한 내 코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일종의 생존 의지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어린 여공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에서 언니와 오빠를 만나다니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뭐 필요한 거 없니? 언니, 나 이불하고 베개랑 세숫대야 좀 사줘. 그 말을 듣자마자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언니의 눈물을 보자 나도 눈물이 터졌다. 언니는 이불도 없이 추위를 견뎠을 내가 안쓰러워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울에 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나는 이불을 덮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온종일 일하고 야간 수업까지 듣고 나면 밤 12시가 넘어야 잘 수 있어 몸은 고되고 잠은 모자랐다. 공장에 온 뒤로 제대로 잠든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누가 이를 갈고 코를 고는지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언니와 오빠가 사준 이불은 그렇게 나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언니와 오빠가 가까이 있어 공장 생활에 곧잘 적응했다. 공장에서 나 정도면 형편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내 월급은 6, 7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한성실업은 돈을 벌려고 선택한 회사가 아니었다. 나처럼 가난하지만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소녀들을 야간 학교에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도 해서 잔업이 없었다. 처음 하는 공장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들지도 않았다. 일을 하는 덕분에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학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공장 일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다. 8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씻어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세면장은 전쟁터 같았다. 몇 안 되는 수도꼭지에 2, 300여 명이 달라붙어 후다닥 씻어야 했다. 부지런하면 더 일찍 일어나 여유 있게 씻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다들 잠이 모자라니 최대한 버티다 지각하지 않을 시간에 세면장으로 우우 달려가곤 했다. 그러니 세면장은 항상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오후 6시에 시작했다. 오후 5시에 일이 끝나니 1시간이나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공장에서 학교까지 30분 남짓 걸렸다. 게다가 천을 만지는 일이라 일이 끝나면 머리며 옷이며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서 옷을 털고 씻는 일부터 가방을 챙기고 간단히 저녁까지 먹으려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모든 일을 20분 내에 끝내야 했다. 그래서 대망의 5시만 되면 한창 때의 여자아이들이 우당탕탕 앞다투어 세면실로 식당으로 기숙사로 전력 질주했다. 다시 돌이켜보면 서글픈 장면인데 그때는 그마저도 즐거웠다. 이듬해 늦겨울이었다. 5시 30분. 여느 때처럼 공장 앞에는 우리를 학교로 실어 나를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날 나는 웬일로 일찍 버스에 탔다. 창밖으로 친구들이 무거운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소매자락으로 차창에 서린 김을 닦고는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영숙이가 손에 무언가를 든 채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 들린 건 보나마나 백설기 빵과 우유였을 것이다. 영숙이는 눈처럼 하얀 백설기 빵을 좋아했다. 그날은 일이 좀 늦게 끝났거나 씻는데 줄이 길어서 저녁을 먹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밥을 먹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걸 더 좋아했던 친구였다. 그곳에 모인 우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든 그렇지 않은 친구든 학교 가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라탄 영숙이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내게 눈인사를 하고는 뒤쪽으로 얼른 걸음을 옮겼다. 그날 어린 여공 영숙이는 버스에서 내리지 못했다.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백설기 빵을 급히 먹다 그만 빵 덩어리가 기도를 막은 게 이유였다. 요즘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도 기도가 막혔을 때는 뒤쪽에서 끌어안아 횡격막을 자극시켜 이물질이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때는 아무런 그런 지식을 알지 못했다. 버스 뒤쪽이 웅성웅성 하더니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급 처치도 받지 못한 채 내 친구 영숙이는 차가운 주검이 되었다. 영숙이와 나, 그리고 몇몇은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살겠다는 집념 하나로 고향을 떠나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정 형편이 다 고만고만했는데 영숙이의 집은 유독 어려웠다. 그래도 영숙이는 그늘진 곳 없이 명랑했다. 우리 중에서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꾸역꾸역 버스 안에서 밀어넣은 백설기빵이 그런 친구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그 소녀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날 학교는 온통 울음바다였다. 선생님들도 책 꺼내라는 소리조차 하지 못하시고 서럽게 우셨다. 40대 중년이셨던 담임 선생님은 우리 아빠 또래였다. 우리 같은 자식이 있었을 선생님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학교에 오는 우리를 보며 항상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깨울지 말지 망설이셨다. 깨우실 때도 어린 학생들이 예민한 시기에 상처를 받을까봐 조용히 세수하고 오라고 귀띔해 주셨다. 그런 선생님이신지라 영숙이가 떠나던 날에 하염없이 우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더 사무쳤고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지만 공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 내가 정신을 놓으면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그렇게 기계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꿈에서까지 찾아오던 영숙이의 죽음이 저만치 멀어졌다. 소녀 노동자들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후 5시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영숙이가 찾아오는 것만 같았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도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원망이 끊임없이 쌓여갔다. 문득 영숙이와 함께했던 어느 점심시간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도 우리는 식당을 향해 마구 달렸다. 그래야 먹고 싶은 반찬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손을 잡은 채 영숙이와 나는 배식구 앞에 섰다. 숨을 헐떡이며 오목한 스테인리스 식판을 내밀자 아주머니들께서 밥과 국을 퍼주시고 반찬을 담아주셨다. 야, 오뎅이다, 오뎅! 영숙이는 신이 나서 내 등을 두드렸다. 아줌마, 오뎅 좀 많이 주세요. 그녀와 나는 오뎅이 수북이 담긴 식판을 들고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탁자에 앉았다. 좋아하는 오뎅을 조금 더 많이 받았을 뿐인데 우리는 날아갈 듯 신났다. 출입문 옆에 앉았으니 얼른 점심을 먹고 잠시 눈 붙일 시간도 몇 분 더 번 셈이었다. 운수 좋은 날이었다. 겨우 오뎅 하나에 몇 분의 휴식에 행복했던 우리. 우리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더 나은 삶의 여유도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녀가 죽은 뒤 깊은 잠에 들 수 없었다. 여느 날처럼 새벽까지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는데 기숙사 옆 교회에서 종이 울렸다. 홀린 듯 일어나 교회로 갔다.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우물우물 따라 부르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새벽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가엾은 여자애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이렇게 속으로 울부짖었다. 고통에 점점 지쳐갈 때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순간 이곳을 떠나야 한다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솟아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당장 공장을 떠나기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내가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자명했다.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아쉬움만 남기고 일찍 떠난 내 친구 영숙이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공장을 떠나는 날 나는 영숙이를 가슴에 묻고 그녀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따금 영숙이를 떠올린다. 그러면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한 한성실업 친구들의 얼굴이 불쑥 떠오른다. 지쳤다가도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다. 나는 그녀의 목까지 살아야 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마치 내가 한성실업에 다니던 친구들의 대표라도 된 듯 잘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죽음으로 깨달은 내 삶의 소중한 씨앗이니까. 우리 모두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내가 꼭 해낼게. 우리도 뭐든 할 수 있다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반드시 보여줄게.